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화학물질의 안전을 어떻게 소통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전하다는 말의 반대말이 위험인 것 같지만 제가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위험의 분야에서는 위험의 반대가 반드시 안전이 아니라 때로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우리 사회가 수용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것에서 안전의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복잡하고 또 발전하게 되면서 그만큼 수많은 기술의 힘, 과학의 힘을 빌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은 어제 몰랐던 새로운 기술, 작년에 알지 못했던 또 신종 어떤 그 물질과 또 관련된 제품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오늘이 아닌 내일 또 올해가 아닌 내후년에는 전혀 지금 생각하지 못한 물질들과 제품들 또 그런 기술들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걸 우리는 산업과 기술의 성장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위험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위험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괜찮을 거라고 낙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려워지는 상황, 정확하지 않은 상황, 또 확실하지 않은 상황들이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더해서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멈추어 있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국가 간의 교역, 사람들의 교류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많아지면서 세계의 경계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안전하다고 했던 것이 어느 곳에서는 그렇지 않게 되고 또 반대로 다른 나라의 어느 곳에서는 안전한 것이 우리에게서는 위험해지는 이런 상황도 거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도시화라든지 아니면 좋은 자원 또 안전을 규제하는 엄격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공평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화학물질이나 제품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높은 불확실성을 주고 또 연구하고 저처럼 가르치고 하는 이 학계와 전문 분야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준과 지식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학자들은 흑백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안전과 위험의 기준이 점점점 저렇게 흐릿하게 중간에 회색지대라고 하는 것을 높이게 된다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관리를 잘해서 국민들께서 너무 큰 두려움 없이 화학물질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을 사용하고 살아갈 적에 높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정부 당국과 그리고 전문가 집단과 관련된 산업계가 잘 규제하고 잘 감시하고 잘 만들어내야 되는 이걸 통칭해서 과학기술적 관리 수준이 올라가는 게 한쪽 축이라면 그만큼 중요한 하나의 축이 있다는 것이고 그게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즉 시민사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반대로 너무나 낙관해서 새로운 게 무조건 좋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비록 안전함이 안정되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받아들이고 보자라는 식의 태도나 소통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경계하는 그래서 이 양쪽이 균형을 이룰 때 화학물질의 관리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해외의 학자들은 이처럼 이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평가하고 정부 당국이 관련된 규제나 여러 조처를 통해서 관리를 하면 시민사회와 전문가와 정부 당국과 특히 제품과 같은 것을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만드는 산업계가 서로 위험에 대해서 나누는 정보 또 위험을 둘러싸고 논하는 그런 소통이 성숙하고 그리고 참여적일 때 이 세계의 원들이 균형을 이루며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세계를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소통, 또 애초에 처음에 말씀드린 과학소통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 정도는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학자들의 여러 정리를 해보면 과학소통이란 사람들이 갖는 이 과학 지식에 대한 이해를 올려주고 각 국가가 또 시기마다 쓰는 정책에 대한 선호가 있을 텐데 사람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해, 국가가 펴는 내지는 이 전문가 집단이 제안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한 호화 내지는 불호가 어떤지에 대한 수준을 안 다음에 그 수준 속에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나눠 갖고
항상 문제라는 건 있기 마련이라서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없거나 위험이 없는 거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언제나 문제거리가 있고 언제나 풀어야 할 숙제는 있는데 그 해결을 독주하거나 특정한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법 속에서 현명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소통, 이걸 저희는 과학소통의 개방성이라고 말하고 뭐 어떤 말에서는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돕는 게 전문가 한 명이나 천재 한 명이 있다고 해서 과학소통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없거나 준비되지 않은 100명이 있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1대 100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나누는 개방성, 그리고 이 다양함을 인정하는 관대함과 이 안에서 어떻게 하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나눠 갖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과학소통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잘못됐을 때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죠. 과학자들은 사과를 말하는데 사람들은 귤이라든지 오렌지를 보는, 그러니까 같은 거를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가장 최근에 지금 백신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전문가 선생님들은 이 사망자의 숫자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백신 접종이 가져올 이로움이 맞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겪을 수도 있는 질병과 여러 문제의 위험보다 높기에 접종을 접종하라라는 권유를 하고 계시고, 이 사망자가 반드시 백신 접종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주죠. 그러나 국민들은 당장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또 나의 아이가 이 접종을 맞았을 때 만에 하나 나에게 이 일이 생긴다면 이라고 하는 부분을 크게 보기 때문에 다른 그림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증거가 완전하게 마련될 까지 기다리다 보면 아무도 접종하지 않을 거고, 아무도 접종하지 않을까 봐 공권력을 발동한다든지 맞지 않으면 어떤 문제라고 이제 낙인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돼서도 큰일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소통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부터 이 둥그런 원을 보시면 반이 갈려져 있어서 반달 모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정부는 가운데에 있지 어느 편을 들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에 편향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그 규제와 감시를 잘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산업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촉진하면서도 이 과제를 잘 해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언론은 지나친 공포나 아니면 이 무지를 조장하지 말고 충분한 그 안내자 혹은 때로는 조심하라라고 하는 경고를 주는 스피커가 돼 주어야 하죠. 국민들께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정보인지의 진위를 가르는 데 있어서의 역량을 높이고 전문가의 말을 경청하면서도 언제나 비판적인 주의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이에 산업이 있는데 단순히 급급한 이익을 올리거나 급급한 어떤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진실의 눈을 가리거나 아니면 덮는 식의 일을 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되면 잠깐의, 그러니까 그동안에 투자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가리거나 감추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래서 사실 과학소통은 그 사회의 성숙성을 엿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의 위험소통 강화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넓어요. 우선은 어떤 것들이 물질이 개발이 돼서 그게 노출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인가를 빼곡하게 알려주는 정보도 필요하고요. 지금 백신을 생각하시면, 그 독감 백신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텐데 맞았을 때 어떻게 되고 지금 전체 인구 중에 몇 명이 문제가 되었고 그 집단이 고루고루 나온 집단인지 특정 집단인지 특정 백신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와 같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처리하면서도 불확실성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접종을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와 같은 의사결정에까지도 소통은 뻗쳐 있고요. 아니면 핵발전소 옆에 살아도 괜찮은 건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까지도 다가 있으며 무엇보다 투명해야 하고요. 투명하지 않은 나라, 투명하지 않은 지식인 집단, 투명하지 않은 산업계 속에서는 위험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설사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투명할 때야만이 그 다음에 위기를 조금이라도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일관성과 정확성 그리고 신속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학소통의 기본 요건이고 필수적인 역량 기준입니다. 또한 저희는 지금 기계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정보소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전달하느냐, 공포를 강조하느냐, 안전을 강조하느냐, 이런 메시지의 이야기들, 그리고 전통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TV를 통해서 내보내느냐, 아니면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유튜브 같은 그런 영상 플랫폼을 통해서도 내보내느냐,
같은 내용들이 중요한 거죠. 지금 이 내용을 접하실 분들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제가 만나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만 교실 안에서 만날 때와 이렇게 비록 제가 이걸 보고 계실 분들을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내 눈앞에 바로 나란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채널은 서로 분위기도 다르고 같은 내용의 이 느낌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채널을 선택할 것이냐의 전략도 과학소통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간단히 이번 코로나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과학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신경 쓰는구나, 이런 게 중요하겠구나를 잠깐씩 엿보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의 경우를 보면요, 그 문제에 아까 제가 백신 예를 들어드렸는데 아무리 전 국민 전체에서 아주 소수라고 해도 그 소수 중에 한 명이 내가 된다면 이라고 생각하면 위험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죠.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의 경우는 하늘색 속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감염될 가능성, 저런 약간 그 녹두색이나 브라운색에 가까운 것이 감염됐을 때 나에게 벌어질 일의 심각함에 대한 정도예요. 보시면 감염될 가능성은 맨 위에 있는 것들이 높다인데 내가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도 12.8% 정도 수준인데요. 10월 달 기준. 그런데 감염이 되면 그 결과는 굉장히 클 거야, 심각할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은 거의 70%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감염될 것보다 감염돼서 벌어질 일들이 훨씬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문가분들은 다르게 말씀하시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높고 치명률은 높지 않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위험이냐 안전이냐라고 하는 게 의학 정보, 화학 정보, 이런 기술 정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걸 부여한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디에다 중요한 가치를 넣느냐에 따라 위험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말로요, 위험 대상, 예를 들면 바이러스, 예를 들면 독성 물질, 예를 들면 화학 물질, 저게 해자드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게 전문가들께서 정통하신 내용이죠. 그런데 저처럼 소통을 하는 사람들은 그 옆에 빨간색 동그라미, 아울리지라고 하는 건 감정 촉발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원래는 안전한 느낌을 줬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면 똑같은 접종이라고 하는 것도 그 옆에 빨간색의 공이 더해지니까 실제 받아들이는 위험의 크기는 더 커지겠죠. 그런데다가 언론이 이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이 예를 들면 해외보다 더 안전하다든지 이런 정보가 있는데 줄였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어떤 곳에서 그런 게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반대로 겁주기의 정보가 훨씬 더 많이 유통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아울리지에 해당되는 감정 촉발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질 거고 그런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이번 닥친 문제는 점점 더 위험한 일이 될 것이고 통제감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속에서 걱정이 늘어나겠죠. 마찬가지로 뉴스나 정보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를 이렇게 보면요. 코로나의 경우입니다. 맨 위가 불안의 감정이고요. 이 밑에 있는 빨간색이 분노 감정이에요. 보면 우리가 그때 어떤 일을 겪느냐에 따라서 불안은 전체적으로 높지만 이번에 해당되는 분노 감정이 2월 달과 9월 달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2월이 이제 코로나의 경우는 신천지 때 사태고 9월이 뭐냐면 8.15 집회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 직후거든요. 무슨 말이냐? 한 번만 보면 모를까 꾸준히 어떤 위험이 우리 사회를 오래 차지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우리 감정이나 정서라고 하는 게 고정값이 아니라 그때 우리의 경험과 그때 우리가 주로 주고받은 정보에 따라서 변화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소통은 생물이라는 말을 해요. 소통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과 정서와 지식과 정보가 함께 일으키는 역동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국민들께서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더 잘 알고 싶어 해요. 저 보라색이 그렇다인데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채워준다면, 그러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되냐면 귀하께서 거리두기 실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가장 유익할 거라고 보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건데 그랬더니 만약에 내가 잘 처신하지 않아서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아서 감염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알려달라는, 즉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나에게 미칠 영향입니다. 근데 이제 외국 사례도 좋고 전국 사례도 좋지만 우리 동네
나와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 그리고 나와 같은 직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알려주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 더 진지하게 그 정보를 살피게 되겠죠. 이걸 다른 말로 소통의 맞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화학 물질에 대해서 안전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맞춤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전까지보다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관여도 얘기도 이거예요. 국민들께서는 코로나를 예를 들어서 보니까 그러니까 좀 흐린 색깔의 회색이 어렵다라는 거였는데요. 통계가 들어가서 어렵기보다 외래어가 많이 들어가서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렘데시비르 같은 약에 대한 정보가 많은데 이게 자동차 아주 값비싼 해외 자동차 이름하고 램보르기니였나요?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다는, 이게 자동차 얘기인지 약 얘기인지 우스갯소리 같으시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쉽게 쓰시는 전문 용어들이 국민들한테는 어렵게 느껴지고, 이 어려움이 많아지다 보면 아예 외면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과학소통은 단순히 친절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적정한 수준의 어려움을 유지해야, 그러니까 난이도 수준을 충분히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뢰는 과학소통, 위기소통, 위험소통 모두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요. 사람들이 전문가를 믿지 않고 정부 당국을 믿지 않고 산업에 있는 기업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아무리 입증된 정보와 자료가 나와도 뒤따르지 않습니다. 협조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코로나의 예이긴 합니다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당국을 향한 높은 신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조처들이, 그래서 마스크도 이렇게 계속해서 쓸 수 있었던 거고, 이게 효과적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투명하게 운영할 거라고 하는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 협조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코로나의 경우는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 방역 당국이 높은, 그러니까 파란색이 중요하다, 빨간색이 실제로 기여했다예요. 정부의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여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내 가족이 그 다음이고요. 가운데가 일반 국민인데 저도 일반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에 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은 덜 중요하고 덜 기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를 향해서는 높은 신뢰를 보여주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낮으면 이건 제대로 된 게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학 물질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굉장히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실제로 규제하는 정부 신뢰가 바닥을 보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학소통에서는 어느 한 특정한 집단에 대한 높은 신뢰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상호 신뢰, 당국 신뢰, 전문가 신뢰, 언론 신뢰, 내지는 어떤 이 소통의 신뢰, 요것들이 함께 균형을 이루었을 때 안전은 올라가고 위험은 줄어들 수 있다는, 당연해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화학 물질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소통할까는 다른 말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화학 물질의 소통에서 어디가 신뢰를 고갈시키고 어디에서 신뢰가 균열이 생겼는지를 알아보면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답이 시작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인데요. 갑자기 왜 화학물질의 안전을 이야기하다가 취약층이 나오나요? 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그 상황에서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어느 정도 선에서 잘 살아야 지금 나는 안전하구나 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안전을 위한 그 소통은 사실상 그 화학 물질이나 그 화학 제품에서 보다 취약한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 보호하고 얼마나 잘 연대하느냐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위험의 정의도요, 그 화학 물질과 같은 위해 물질이 한 축이면 노출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축이고 마지막 축이 취약성입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능력 있고 잘 사는 사람들만을 중심으로 보호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알아서 해라, 각자 도생을 하라 라고 한다면 사회 전체로 보자면 우리는 그 화학 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해외에서 발표됐고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본 거죠. X축은 그 물질들로 인한 사망자 숫자, Y축은 그 물질들을 다룬 보도 숫자입니다.
보시면 사스는 이제 굉장히 큰 위험이긴 했지만 이 연구를 했던 시점에서 사망자의 숫자는 담배로 인해서, 즉 흡연으로 인해서 연간 사망을 일으키는 것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흡연에 대해서는 이게 위험 물질로 매일매일 우리 일상을 지배받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코로나라든지 사스와 같은 신종 전염병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이 소통의 환경은 그것으로 쏠리고 그것으로 압도당해서 지배받게 되는 거죠. 이 소리는 공중보건학자나 아니면 어떤 이런 공공소통을 하는 사람들은 평상시 일상에서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에 들어가 있는 화학물질들의 중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가적으로 소통해야 될 책임이자 노력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두면 언론의 속성 그리고 어떤 소통의 특징상 그날그날의 새로운, 그래서 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롭고 놀랍고 무서운 것들에 집중되게 되고, 근데 저희들 이 보건학적인 이 화학 물질이나 여러 화학 제품들의 사용이란 너무나 일상적이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는 거죠. 이 주목받지 못하는 것 속에서 주목하도록 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많은 전략과 또 투자와 지지가 필요한 거죠. 한 그림 더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확진자가 파란색인데 저렇게 줄어도 두 번은 겹쳐요. 신천지 사태 때와 8.15 또 이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 때는 언론의 양이나 확진자의 양이 상대적인 비율에 있어서 일치하지만 나머지의 경우는 확진자가 줄어도 이 문제를 다루는 이 뉴스의 양은 줄지 않는 거죠. 근데 저 뉴스가 꼭 생산적이고 어떤 안전을 강조하는 뉴스만은 아니었을 것임은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경주하듯이, 릴레이를 하듯이 매일매일의 이 메달 경쟁하듯이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정보가 나오게 되고 패닉이나 공포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의 소통이 자칫 굉장히 불안 쪽으로 지배받게 되고, 안 그래도 실제로도 불안한 데다가 이런 것들이 더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화학물질에서 저희가 지금 두 극단이 있는데, 하나가 포비아입니다. 케모포비아라고 하죠. 그래서 아예 안 쓰고 아예 모든 걸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게 한 극단이고, 다른 한쪽은 평상시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화학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고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편리하고 또 굉장히 팬시해서 예쁘고 필요하면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보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의 의미가 이제 중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상 또 이런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화학과 관련된 물질들, 또 생활화학 속의 제품이라고 불리우는 것들과 아예 떨어진 삶을 살기란 그런 노력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수가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정보에 기반한, 증거에 기반한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또 개인이 서로의 위치에 따라서 위험의 크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일단은 인정하고 이해하고, 전문가들께서 국민들을 마치 무지한 사람들 취급해서는 안 된다. 나름의 이유가 있음을 이해하되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위험인식이 가능할지를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거고, 무엇보다 리터러시라고 하는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건강정보에 접근하고 건강정보를 이해하고 건강정보를 활용해서 실천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소통의 체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것이 없으면, 즉 이 두 개가, 이 앞에 세 개를 받쳐주지 않으면 신뢰와 할 수 있다는 효능감, 우리가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앞에 세 개가 일방적인 수능이 아니라 참여와 협조로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감사합니다.